여러분, 요즘 금값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제 조카가 3년 전인가 그때 돌이었거든요. 그때 돌반지 한 돈 가격이 30에서 4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8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이 금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실물 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금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방식인데요. 골드바나 가공된 형태의 금을 실제로 내가 사서 소유를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오히려 어떤 금융상품보다는 내 손에 잡히는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금에 대한 수요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골드바, 실물 금 어디서 살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실물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은행에 가는 겁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이런 시중은행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골드바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이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안정성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에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국금거래소나 사설금거래업체입니다. 이곳에서는 1g 같은 굉장히 소액부터 시작해서 1kg 단위의 다양한 크기의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고요. 가격도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KRX 금 시장인데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금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일정 수량, 보통은 한 100g 이상이 되면은 실물로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는 건 어떨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은방에서 금을 사는 거 물론 가능은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금은방에서 판매하는 금들은 어때요? 대부분 지금 이런 목걸이처럼, 귀걸이처럼, 반지처럼 장신구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공비, 마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팔 때는 이런 디자인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순금의 무게 기준으로만 가격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실물금을 구매하고 싶다면 금은방보다는 골드바 형태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실물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부터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금융위기나 시장 급락 상황에서도 금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국내에서 실물 금은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그 금을 팔아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노출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상속,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가장 큰 단점은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금을 사면 부가세를 합치면 실제로는 110만 원을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자마자 10% 손실을 보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관의 문제도 있는데요.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도난, 위험, 보관 비용, 관리 부담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실물금의 장단점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통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금통장은 말 그대로 은행 계좌 안에서 금을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금통장에 현금을 넣으면 그날의 국제 금 시세랑 환율을 반영한 가격으로 금이 그램 단위로 적립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 금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기준 가격을 수시로 고시를 하고 있고요. 이 금통장은 소액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금통장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실물금처럼 골드바를 집에서 보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금 가격 흐름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큰 목돈이 없이도 조금씩 나눠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처음 금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금통장 개설하는 방법도 궁금하시죠?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서 금통장 개설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시면 끝입니다. 예금처럼 계좌를 만들고 이후에는 시세를 보면서 원하는 때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매수 방식도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10만 원이던 뭐 50만 원이던 현금을 금통장에 넣어두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금 시세랑 환율을 반영한 가격으로 금이 계좌에 적립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값이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금값이 크게 빠졌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에 뭐 더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실물 보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뭐 현금화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실물금으로 바꿔서 매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계좌 안에서 바로바로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금통장 상품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요. 내가 적립한 그 금이 일정 중량 이상이 돼요. 그러면 뭐 부가가치세, 뭐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실물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한 은행들도 있습니다. 물론 실물금으로 인출을 했을 때는 실물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 금통장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금통장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부담이 있다는 점이 실물금이나 KRX 금시장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익이 커질수록 세후 수익률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거래 비용인데요. 금통장은 사고 팔 때 스프레드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 즉시 약간 불리한 가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자주 하면 생각보다는 금통장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금통장, 이름에 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원화 예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은행 앱으로 거래한다고 해서 뭐 정기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바로 환율 위험인데요. 금통장은 국제 금 가격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 영향도 함께 받습니다. 실제로 은행 고시 가격 화면에도 금 가격이랑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이 올라도 원화 강세가 나오면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금값이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즉 금통장은 순수하게 금만 보는 투자라기보다는요. 금 가격이랑 환율을 같이 보는 투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바로 금 현물 ETF입니다. 금현물 ETF는 실제 금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상장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금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뭐 에이스 KRX 금현물 아니면 타이거 KRX 금현물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이 두 상품 모두 KRX 금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아서 금현물 가격 흐름을 추종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뭐 간편하다는 거겠죠. 그냥 주식 계좌에서 종목명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명을 검색해서 장중에 그냥 한 주 단위로 소액으로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차익을 실현하고 싶다면 장중에 매도도 가능합니다. 증권사 일반 계좌가 있으면 바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연금 계좌 안에서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어요.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자, 금 실물을 매수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직접 인출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 매수 때처럼 처음부터 막 부가세 10%를 먼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절세 활용 가능성이에요. 자,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금 ETF를 거래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나 연금저축, IRP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를 이연하거나 절세 효과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방금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요. 만약에 일반 증권 계좌에서 금현물 ETF를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즉 금실물이나 KRX 금시장 직접 투자 때처럼 매매 차익 비과세 구조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운용 보수예요. 자, ETF는 결국엔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 수준의 총 보수가 발생합니다. 보통 총 보수는 연 0.15에서 0.19% 수준이라서 비율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이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나중에는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금현물 ETF라는 이름 때문에 나중에 금을 직접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ETF를 통해서 보유한 금을 실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점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 선물 ETF 그리고 금 펀드입니다. 자, 먼저 금 선물 ETF부터 살펴볼게요. 금 선물 ETF는 실제 금을 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미래 특정 시점에 금을 사고 팔기로 한 선물 계약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국내 대표 상품인 코덱스 골드 선물과 타이거 골드 선물 이런 것들은 모두 코맥스 금 선물에 연동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환 해지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H라고 붙어 있어요. 즉, 금 현물 자체보다는 국제 금 선물 가격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도 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증권사 일반 계좌에서 주식처럼 종목을 검색해서 한 주 단위로 매매해서 실시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금 현물 ETF와는 다르게 금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활용하는 파생형 상품이기 때문에 구조를 꼭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 구조는 금선물 ETF의 장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금선물 ETF의 장점은 전략이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기본형 상품을 선택을 했다면 금 가격 상승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선물형 계열 ETF 중에서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노리는 인버스도 있고요. 변동폭을 키운 레버리지 같은 전략형 상품도 존재합니다. 또 환해지형 상품을 고르면 금 가격 상승은 보고 싶지만 환율 변동을 줄이고 싶은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특히 선물 투자의 경우에는 단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롤오버 비용입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계속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기존 월물을 팔고 다음 월물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갈아타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금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ETF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롤오버 비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금선물 ETF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매매해서 이익이 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처럼 위험성이 큰 상품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 선물 ET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금 펀드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펀드는 이름 때문에 금 자체에 투자하는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금광 채굴 기업이나 광업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블랙록 월드 광업주 펀드처럼 광업주에 투자하는 하위 펀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금 펀드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준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어떤 금광 기업을 사야 될지 고르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담아주기 때문에 개별 종목 분석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금광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폭과 주가가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펀드는 금값 상승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이기도 하죠. 다만 이 부분은 구조적인 특징이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서 금펀드는 비용이랑 리스크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우선 ETF보다 운용 보수가 조금 높은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 보수가 0.8%에서 그 이상인 상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금광주 같은 섹터형 액티브 펀드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현물 ETF처럼 연 0.15%나 0.39% 수준의 비교적 낮은 보수 상품과는 비용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의 리스크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금펀드는 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 기업에,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도 기업 실적이 저조하면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생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파업이나 채굴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국제적인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금값이 오른 것과는 무관하게 그 해당 기업의 주가는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금펀드는 주식시장과 동조화되는 위험도 있거든요. 금현물은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금광주 펀드는 결국 주식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국면에서는 금값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금광주 펀드는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점 때문에 금펀드는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기대와 실제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자, 금 투자는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금값이 언제 오르고 언제 약해지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금값이 오를 때는 언제일까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또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금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금리 역시 금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금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거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금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달러의 방향성보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포함한 법정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 중심에서 다변화하기 위해서 금을 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중앙은행의 수요는 단기적인 투자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한 가격 지지 요인이 됩니다. 자, 반대로 금값이 약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올라가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금 보유의 기회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금값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자, 여기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금은 주식처럼 타이밍을 맞추는 자산이다 라기보다는요, 경제 불확실성과 통화 가치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자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포트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